자, 계속해서 21페이지 판례까지 봤는데요. 그 20페이지에 그 성립식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 축구장에서 응원할 때 월드컵 경기장 저는 안 가봤는데 박수를 무슨 박수를 치죠? 337이에요? 짝짝짜자작이야? 우리 2-3박수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응원 박수 337이었어. 337은 뭐냐면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짝짝짝 이렇게 치는 게 337 박수였다고. 근데 어느 날부터 박수 어떻게 치는 거야? 짝짝, 짜자짝 이렇게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죠 이게? 기억나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은 붉은 악마 등장하면서 바뀌었어. 붉은 악마가 등장하면서 337의 템포가 너무 느리는데 일본은 울트라 니폰이거든? 울트라 니폰인데 박수 막 격정적으로 쳐요. 이게 안 맞는 거야. 우리는 그냥 늘어지고 걔들 막 치니. 그래서 우리도 뭘로 바꾼 거야? 우리는 엇박을 치는 나라잖아. 음악의 나라잖아. 그래서 짝짝짜자짝 엇박을 치기로 한 거야. 이해되셨죠? 잘 들어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예를 들어보면은 그 처음에 사람들이 관행이 시작된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박수를 갑자기 이게 337이 아니라 엇박을 치셔 하는 이게 1992년이라 그럽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2002년도 우리나라 그 서울 올림픽 할 때 있잖아. 그때 대한민국 사람 중에 337 박수 치는 사람이 있었어 없어? 한 명도 없어. 왜? 우리는 뭐라 생각하는 거야? 이때부터 박수를 무조건 짝짝짜자적으로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게 옳을 바른 걸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다가 어느 문제 생겨, 이게 재판이 되지 않겠지만은 2023년도에 법원에 판결이 나온 거야. 판사가 뭐라 그래요? 짝짝짜자작이 맞대. 337 치면 안 된다. 337 치는 애들은 간첩이래. 어디서 왔나 물어봐야 된다, 걔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판결을 내렸을 때 관습법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이건 뭐 해주는 거라고? 관습법이 이때 성립했다는 확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뭐 이게 돌아간다는 이걸 소급이라 그래. 소급은 그냥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게 과거로 돌아간다고 소급이라 그래요. 과거에 미친다는 소리야. 이해되셨죠? 판결 나올 때 법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언제 성립하는 거라고? 법적 확실히 성립한다는 거지. 이걸 유치원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이때 성립하는 학설은 무슨 소리? 법적 확신설이라 그랬잖아. 이게 통설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국가가 이게 관습법을 승인해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국가가 판결이 법원이 그 국가잖아. 법원의 판결이 내려 관습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언제 성립하는 거라고? 이것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거야. 판결이 없어도 판결은 뭐 해주는 거라고? 불확실한 걸 확인해 주는 게 불가하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때부터 법이라는 거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제 관습법 인정한 거 안 한 것들을 몇 가지 좀 봐볼게요. 첫 번째는 그 4번 판례 좀 봐볼까요? 온천권이라는 게 있거든.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야. 저기 어디 중계동 이런 데 가다 보면 지금도 그거 어떻게 나 모르겠는데 그거 건물 짓다가 땅을 파도 온천이 쏟아진 거야. 따뜻한 물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땅이 있잖아. 땅은요. 땅 소지 소유권이라는 건요. 땅에 있는 돌멩이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흙도 포함되고 물도 포함되는 거야. 그럼 온천은 뭐야? 물이잖아. 그 온천수는 지하수잖아. 그 땅 주인이 그걸 다 갖는 거라고. 근데 땅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거기서 온천에 관한 권리만 띄어서 팔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온천 개발권이라는 채권을 파는 게 아니라 온천 지하수에 그걸 얘한테 팔겠다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법에 그게 없어. 우리 법의 물권법에는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입주권, 질권, 저당권 8가지만 있고 온천권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이해되죠? 근데 지들이 사고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님 저는 온천권을 썼다고 주장하는 거야. 판사가 그런 건 없다. 우리나라 관습에도 없다. 그게 판례가 4번입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에서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관습성이 있다고 주장했거든. 판사가 그런 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온천권을 팔려면 뭘 팔아야 돼요? 땅을 팔아야 돼. 땅을 팔아야 온천에 관한 권리도 넘어갑니다. 아니면 온천 개발권을 팔든지. 여기까지가 됐죠. 여러분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다 보니까 대장이 없고 그러니까 뭐도 못합니까? 등기도 못한다고.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도 별법 큰 사람이 제가 산 쓰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는 뭘 못하는 거야? 등기가 안 되지. 이전 등기가. 등기부가 없잖아. 무허가라는 소리는 대장이 안 만들어지니까 등기부도 안 만들어진다고. 근데 그걸 산 거야. 그렇게 뭐라고 주냐면은 내가 비록 뭐는 못했지만은 등기는 못했지만 돈을 다 주고 샀으니까 나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 그런 거야. 판사가 그런 건 없다 그랬어.
이해되셨죠? 그리고 판사가 확인해 줘야 되거든. 판사가 아니라고 없는 거야. 판사가 다 확인해 주는 거니까. 읽어보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한 소유권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자 이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뒤에 필요 없어. 이게 주장을 한 거야. 판사가 그런 거는 항상 판결은 그래. 판사는 주장에 대해서 판사도 답을 해주는 거거든. 판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야. 자꾸 이 사람이 판사님 저는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속에 있으면 막 주장하는 거. 판사가 그런 것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다른 게 몇 가지 판례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다른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넘어가세요. 여러분 조리도 법이라 그랬죠? 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요? 일반 사회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도리야. 사물의 이치. 마땅히 그런 거잖아. 처음 넣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그 조리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법원이죠. 인정합니다. 자 문제는 판례가 법원인가요? 아닙니다. 판례는요 판결 내의 줄임말이거든.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법원을 구속하려면 판례법이라 그러는데 영미법계에서는 법원이 맞아요. 밑줄. 영미법계에서는 법원으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법원이라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다설입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래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2022년도에 서울 재판합니다. 우리는 3심제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판사가 1심에 문제 들어왔는데 이게 법이 없는 거야. 판사 찾아보니까.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하나도 없는 거야. 관습법도 없어. 조리에 따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뭐에 관한 거냐면 게임에 관한 거예요. 나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게임 아이템이 이게 절도죄가 다는 게 문제가 됐었어. 게임 아이템을 얘가 훔쳐갔다니까. 이게 절도가 된 형법. 이게 절도가 되려면 게임 아이템 물건이어야 되거든. 이게 물건이냐는 거야. 재산적 가치가 있냐는 거. 그게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값어치가 있는 거래요. 그럼 이게 그렇게 문제 된다고. 요즘에 코인도 그러잖아요. 이게 과연 재산이냐는 게 문제가 되잖아. 일이 터졌는데 거기에는 법이 없는 거야. 그럼 조례에 따라 해야 되는 아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게 사람이 이제? 예를 판사는 어떻게 하겠어? 판사가 그러면 원고한테 소송한 놈한테 야 이거 법에서 재판 못 하겠다. 할 수 있나? 안 돼. 왜 안 되냐면 헌법 27조는요. 모든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있어.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재판을 거절할 수가 없어. 이게 형법이라 그러면 재형법정지가 적용돼 가지고 법이 없으면 처벌 안 해. 형법은 법이 없으면 처벌 안 한다니까. 민법은요. 법이 없어도 재판을 해줘야 돼. 어떻게 재판하게 돼? 여러분이 판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긴 책을 뒤져야지. 없잖아. 그럼 거기는 책을 뒤져보면요. 판사들이 생각 못하는 게 책에는 나와 있다고. 왜냐면 그 책 쓴 사람들은 모든 경우들을 미리미리 써놓잖아. 찾아보니까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A설 학설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자기 교수님이 A설이야. 그래서 일집 판사 뭐라 그랬어요? A설. 딱 한 거야.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는 짜증이 나죠. 왜 상대방 변호사는 또 이 책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왜 너는 A설을 택하냐? B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항소를 합니다. 2심 가면 항소라 그러거든. 2심 판사도 뭐라고 또 A설. 둘이 친구거든. 테니스 친구야. 그러니까 또 A설을 그런 거야. 대법원 올라갔거든. 대법관이 보니까 B설 같아. 대법원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은 재판 어떻게 하냐면 4명씩 1, 2, 3부가 있어. 이름도 없어. 1, 2, 3부야. 있어가지고 4명이 만장일치가 되잖아. 그럼 그게 대법원의 입장이야. 4명에서 한 놈이 안티를 걸잖아. 그럼 전부를 다 불러. 그게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1년에 10건도 안 돼. 보통은 4명이 만장일치로 끝나는 거거든. 대법관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법관이 이게 대법원 지임사에서 이게 비설 같은 거야. 그러면 대법원이 비설로 판결문을 쓰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자기가 판결문을 쓰질 않아. 왜 안 쓰냐면은, 우리나라 대법원은요, 1년에 재판이 3만 건이야. 미국하고 달라. 미국은 하고 싶으면 한다 그랬잖아. 우리나라는 안 그래. 우리나라는 다 올라와요, 사건들이. 대법관들이 미쳐버려. 왜 미쳐버리냐면, 대법관은 말했죠? 12명. 대법원장만 13명 뿐이 없어, 재판을. 대법원장은 또 일반 부에는 안 들어있다고. 그럼 12명의 재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2명 밑에 대법원 재판연구원이라고 그래서 한 70, 80명이 붙어 있어, 판사들이. 법원 엘리트들이 붙어 있어, 거기다. 실제 걔들이 다 하는 거야. 걔들이 부에 소속돼 있기도 하고 전문 분야별로 돼 있기도 해. 다 해. 걔들이 다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것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틀린 거면 고쳐서 돌려보내. 판사가 딱 보니까 어디가 틀렸어? 이게 틀렸잖아. 그럼 요 판결을 부셔. 그걸 파악이라 그래. 그다음 뭐 돌려보내. 그걸 파기환송한다 그래. 이해됐죠? 대법원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걸 자판이라 그래. 근데 자판을 잘 안 해. 스스로 판단을 어떻게 한다고?
고등법원 야 이거 틀렸으니까 고쳐야 한다니까. 그래서 다시 고등법 다시 돌아오는 거 서울 고등법원으로. 그럼 고등법 판사 생각할 때는 자기는 A설이 맞는 것 같아. 대법원에서 B설을 고치래. 그럼 이 사람이 개기고 판례는 법원이 아니니까 나는 대법원 지원 따를 필요가 없지. 그래서 개기고 계속 A설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쪽 편에 또 올려보내. 고등법원 개기했잖아. 그럼 어떻게 계속 도드럽히고 된다고. 그래서 법원조치법에 뭐라 나와 있냐면 대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 한에서는 얘를 기속한다. 얘가 따라한다고 돼 있어. 그게 나와 있는 동그라미 3번이에요. 법원조치법 제8조는 상급법원 대법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에서 판단은 어느 사건 안에서 밑줄 해당 사건에 한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써 있다니까. 이해되세요? 기속한단 말은 기속, 얽매인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비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마음에 말하고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비설로 바꿔야 돼. 그래서 재판이 여기서 끝나. 다시 안 올라가. 왜냐면 비설 되면 대법원 입장에 비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가 상고를 안 한다고. 그래서 파기환송하고 그럼 여기서 이거 온심이라 그래. 온심으로 돌려보내. 온심에서 대법원이 따라서 재판이 끝나는 거라. 여러분 이게 판례가 법원이라는 소리야? 이 사람이 따르잖아. 법원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왜 아니냐면 이건 재판을 도돌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따르게 만든 거잖아. 왜 판례가 법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요. 이게 2022년 서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2023년도에 똑같은 일이 강주에서 벌어졌어. 똑같은 사건이 또 들어온 거야. 그럼 여러분 강주지방법 1심법 판사야. 1심법 판사는 요즘 판례가 비설이잖아요. 비설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법이라면 따라야지. 이게 법원이라면. 근데 판례는 법원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 뭐 할 수 있다고 얘들은 A설 개길 수 있어. 개길 수 있단 말이야. 안 따라도 이게 판례가 법원이 아니라는 소리야. 당해 사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야.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그러나 유사한 사건, 장래 사건에서는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라. 미국은 안 그래. 미국은 대법원 판례 바로 법원이기 때문에 안 따르면 안 따랐다 자체만으로 재판이 지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개기면 개길 수 있어. 자, 20. 또 올라가죠? A설. 어떻게 30. 자, 얘를 대법원이 뭐라 그럴까? 종래 자기 학설이 B설이잖아. 그럼 대법원은 자기 학설을 A설로 바꿀까 안 바꿀까? 1년에 바꾸려면 12명을 다 불러간다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바꾸려면 전원없이 다 불러와야 돼. 판사들을. 부르면 좋아해 싫어해? 굉장히 싫어하지. 일이 미어 터져. 대법원은 4명이 끝내기를 좋아하지 13명을 다 부르면 짜증낸다니까. 왜 부르냐고 자꾸 너희들끼리 하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얘들 바꾸는 게 확률이 0.01%야 우리나라 이제. 그럼 얘는 뭐라 그래? 비설. 그럼 얘를 어떻게 돌려보내? 다시 비설. 이렇게 재판이 끝나는 거야. 판례는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야. 안 따라도 돼. 문제는 그 다음이야. 볼게요. 2심판사는 그 다음에 인사발령 날까 안 날까? 인사발령 공기 맑은 대로 보내줘. 니들은 대법원의 판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놈들이니까 한가한대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 공기 맑은 대로 보내준다니까. 또 공기 맑은 데서 안 받으려고 그래. 우리가 유배지냐 그래도 안 받으려고 그래. 요즘은 잘 안 보내줘. 옛날에 막 간 데가 있었어. 요즘은 무슨 말이냐면은 법적으로는 따를 의무가 없어.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따라야 될 약간의 구속을 받는다는 거지. 그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상급심이 행한 법률의 해석은 하급심이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할 때는 자, 비문대야. 일반적으로 지금 무슨 말이야? 주로는 따라가지만 그 소리야. 따라가지만 그것은 사실상 구속력이 뭐가 아니다? 법적인 구속력. 꼭 따라 법적인 의무는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실적으로 따라간다는 거. 왜? 안 따라가면 이 배산들은 공개 맑은 대로 인사발령 나고 변호사들은 진다고. 졌으면 의뢰인한테 욕먹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변호사 하는데요. 내가 변호사 하는데 변호사 자기 생각은 A설이야. 대법원은 B설인데. 근데 의뢰인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법원이 틀렸습니다. A설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 한 명도 없어. 이해되셨죠? 변호사들은요. 변호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판례는 현찰이라 그래. 판례는 현찰이고 교과서 학설은 어음이라 그래. 어음은 틀릴 수가 있지만 현찰은 확실한 거거든. 그래서 변호사도 무조건 판례대로 생각해. 그래서 변호사 항상 그 대법원 종합법률성사 그렇게 뒤지는 거야. 내 입장을 지지하는 판례가 있는가? 있잖아? 이게 확률이 99.9%예요. 대한민국에서. 왜? 바꾸는 게 0.1%라니까. 이해되셨죠? 그건 무슨 구속력이라고? 사실상 구속력. 법적인 구속력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원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판례는 법원이야. 미국하고 다르다. 우리나라는. 됐죠? 실제로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으니까 되게 지키죠.
판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요. 교과 잘 안 봐요. 판례만 들이다 파고 있는 거야. 이 일에 해당되는 판례가 있는가 없는가. 자, 민법의 기본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번에 한 번만 딱 정리할게요. 여러분, 근대 민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제가 우리나라가 독일과 프랑스를 뵙겠다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처음에 근대 민법이 1804년 나폴레옹 민법이야.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나폴레옹이 가장 자기가 자랑을 여기는 것이 지금 프랑스에 쓰고 있는 모든 법칙을 다 나폴레옹이 만들었어. 대단하잖아요. 그때 나폴레옹 만든 민법을 지금도 프랑스가 쓰고 있다니까. 이해되셨죠?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프랑스 계몽주의, 그다음에 독일의 그 칸트 같은 법철학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딱 이 기초를 딱 정했지. 뭐가 기초가 되는 거지? 그 첫 줄에 나와 있는 인격 절대주의. 인격 절대주의를 밑에 쳐보실래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는 무슨 주의? 인격 절대주의가 무슨 말일까? 인간은 그 자체에서 존엄하다 그런 말이야. 그전에는 봉건사였잖아. 근데 봉건사에 탈피해서 법치주의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줄 무슨 법원리? 개인주의적 법원리. 이런 말도 좀 이해가 되셨죠? 뉘앙스만 하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부르주아적 혁명을 한 거잖아. 부르주아 어떤 사람이 시민계급이죠.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야. 신분을 통해서 귀족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귀족이 아닌데 귀족보다 더 큰 돈을 벌었다니까.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국가의 법체계가 엉망해가지고 세금도 마음대로 뜯어가고 국가가 자꾸 간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혁명을 일으키고 뭐를 한 거야? 인격 절대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인주의 법원리를 기반으로 세 가지를 주장을 해. 이거 해달라고. 첫 번째가 뭐지? 내 재산 건들지 말라. 그리고 사유재산권 존중, 가로하나 밑줄 소유권 절대라 그래. 내 재산 건들지 말라. 첫 번째는 지겠습니다. 부르주아가 돈 벌었잖아. 하지 마. 건들지 말라. 두 번째 뭐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이런 말들이 여러분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지구상에 이런 말들이 없었다니까. 프랑스 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시작된 거야. 사적 자치. 사적 자치가 뭐야? 사사로운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국가가 끼어들지 말라는 거야. 그게 이제 네 글자로 계약 자유지. 됐죠? 그 다음에 뭐지? 과실 책임.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지겠다는 거지. 이걸 3대 원칙이라 그래. 보통 이게 저 앞에 말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 가라는 말은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 이렇게 외웁니다. 그게 문장이 더 짧아가지고 시험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100년이 지났는데 19세기가 됐는데 프랑스에서 계약 자유다 보니까 13살짜리 꼬맹이가 하루 18시간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한 달에 돈을 막 15달러, 달러가 아니겠고 조금 받아가지고 저 TV 보면 가끔 나오는 거 있잖아. 노동자들이 잠을 못 자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아세요? 여가나 잠을 자는데 빨랫줄에 걸려서 이렇게 자. 자기 몸을 누이지 못하고 빨랫줄에 몸을 걸고 잔다니까. 그게 그 당시에 1달러가 얼마가 기였대. 그 돈이 없는 거야. 그게 도대체 계약자가 누구를 위한 계약 자유냐는 거야. 그래서 독일, 프랑스 철학자들이 생각이 바뀌어. 어떻게 오른쪽 보세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 시마 그런 거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가 중요하다? 실질적 자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밑줄 인간다운 생활을 싫어. 인간다운 생활이 이때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전까지 이런 말 없었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 공공복리. 그전에는 인격 절대주의였잖아. 이제 말이 공공복리가 뭡니까? 두루두루 서로서로 잘 살아간다는 거야. 이익이 돼한다는 거야. 그걸 원리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이 조금 전에 봤던 왼쪽 밑에 3대 원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3대 원칙을. 그 바꿀 때 원칙이 뭐냐, 수정 원리가 뭐냐면 첫째 줄 끝에 시인의 성실, 권리남용 금지, 결의안전법. 이게 지금 그때 나온 말이야. 그전에는 그런 말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사회가 개판이 돼가니까 생각이 바뀐 거야. 독일 법철학자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여러분? 소유권 절대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상대로 바뀌었어. 사유재산권 상대. 상대가 키워드입니다. 그전에는 계약 자유인데 어떻게 바뀌었지? 요즘에는 어떤 자유가 여러분? 예전에 자유로운 계약이었거든. 지금은 자유롭고 공정한 계약을 말해. 계약의 공정성이 자유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져. 페어란 말이 처음 등장했다니. 그전까지는 없던 단어였다니까. 그리고 우리도 공정거래위원회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과실 책임은 원칙은 맞아. 근데 어떤 거 있냐면은 무과실 책임으로 바뀐 건 아니고 감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 지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동해안 벨트 쪽에 핵발전소들 온전핵 발전소들 많이 있잖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온전핵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그 법에 의해서 그 근처에 있는 집들은 보상을 해주거든. 그 어떤 집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그 어떤 경상도 가면은 그 사람들이 헤어지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을 그대로 옮겨줬어. 이렇게 요 마을을 없애고 그 마을을 옮겨줬다니까. 근데 얼마 웃겼냐면은 어르신들이 2층 집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 집을 지어줬거든. 그래서 2층 집을 다 지어준 거야. 거기다가 2층 안 올라가. 어르신들 지어놓고 안 올라가는 거야. 기자가 찾아갔는데 집이 2층 집인데 참 줬을 때 아유 괜히 지었어 이런데 다 지어준 거라니까. 근데 얼마 웃긴지 아세요? 그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 아프거나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핵발전소 때문에 아픈 건지 잘 솔직히 모르겠어. 조사해봐도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이유가, 근데 자꾸 암에 걸리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핵발전소 그 방사능 때문에 아픈지 잘 솔직히 모르겠어. 출증에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도 책임져야 돼. 무과실이야. 근데 그 컴퍼스를 그려가지고 그 안에서 뭐 아프잖아? 무조건 핵발전소가 책임져. 과실 없어도 그게 바로 무과실 책임의 감이야. 몇 군데 거기서 바뀌었어. 조금. 그래야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무과실로 바뀐 감이란 말이 포인트입니다. 과실 책임이 먼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일부는 무과실로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 시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민법 효력, 이것도 시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볼게요. 칠판 봐보세요. 내가 법을 만들었거든? 그럼 장래를 기울하는 게 맞아요? 소급하는 게 맞을까? 상식을 생각해봐. 내가 오늘 법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법을 지키는 게 맞아. 과거로 돌아가서 법을 소급하면 될까 안 될까? 소급하면 안 돼. 이게 소급하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 행정사 시험 공부는 해외 바뀌면 시작돼. 오늘 법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 뭐라 그러냐면 해외 바뀌면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그 적용 시점을요, 9월 법을 10월 달에 만들어 9월 달부터 적용한다. 그럼 여러분 다 처벌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불소급이 원칙인 건데 우리나라 민법은요, 처음에 소급이었어. 왜 소급이었을까? 다 이유가 있지. 60년 1월 1일에 법을 만들었는데 소급을 안 하게 되면은 59년 12월 31일까지는 일본 민법을 적용해야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소급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겁니다. 처음에, 지금은 안 그래. 처음에 만들 때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소급 인정한 다음에, 여러분 소급표를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급하게 되면 과거의 기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단서를 뒀습니다. 양가로 2번. 민법은 부칙 2조 단서에서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해서 생긴 효력, 그걸 기득권이라고 그래. 이미 생긴 효력 기득권이라고, 기득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원칙은 소급을 인정하면서 단서에 의해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소급이랑 똑같은 거거든. 이해되셨죠? 지금은 다 불소급이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 땐 그렇다는 거야. 원칙 소급, 예의적 불소급. 원칙 소급, 예의적 불소급.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조문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특히 형법은 더 소급하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법을 적용한 케이스는 제 기억으로 딱 2건이 있어. 딱 2건이 있어. 소급한 케이스가. 원래 형법은 소급해서 처벌하자는 거잖아. 절대 소급하면 안 돼. 근데 소급한 케이스가 딱 2건이 있다니까. 한 건이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전두환 노태우 따라잡았던 5.18 특별법이야. 그게 5.18 특별법을 김영삼 대통령이 그 90초 그 만들 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를 처벌했다니까. 그러니까 워낙 특수한 상황 때 만들어진 거야.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법이 특별한 거야. 원칙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다 불소급이야. 불소급인데 처음에 만들 때 우리 뭘로 했다? 어쩔 수 없이 뭘로 했다? 소급표. 왜? 일본 민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 않냐. 약간 이해되셨죠? 두 번째, 여러분 법은요 누구한테 적용이 될까? 첫 번째 속인주의. 우리나라 사람 다 적용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건 민법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미국 시민권 안 땄다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 법 적용될까 안 될까? 다 적용돼. 민법도 형법도. 그래서 우스갯소리 있잖아. 한국 사람이 미국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하면 처벌돼야 한대. 왜 처벌돼? 라스베가스는 도박 합법 있는데. 매춘 합법인데. 왜 처벌돼? 한국 사람은 김포공, 인천공을 빠져나갈 때 우리나라 법전을 가방 안에 들고 나간다니까. 다 우리 법이 적용되는 거야. 형법도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웃겼냐면은 얘들이 네덜란드 있잖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 배낭여행 많이 가잖아. 그 암스테르담 중앙역에 딱 내리면 네덜란드는 그 대마초 합법인 나라야, 마약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싹 돌아가면 카페들이 있어. 카페 들어가면 거기는 대마초를 팔아. 딱 들어가면 카페인데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대마초가 2개 나온다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온 애들이 블로그에 쓴 거야. 유튜브에다가 기행기를 쓴 거야. 어느 집이 맛있다 쓴 거라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30분 뒤에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어. 안 내리면 처벌하겠다. 그래서 걔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가 처벌되냐는 거야.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 합법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니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속인주의. 이해되셨죠?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법이 적용되는 거야. 알아두세요. 속죄주의는 뭘까요, 여러분? 속죄주의는요, 우리나라 안에 외국인에 다 적용되는 거야. 그럼 외국 사람은 우리 법이 적용하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형법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이 처벌되는 사람 많잖아. 우리 법이 적용되는 거야. 전에 나 진짜 사람들이 법을 공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 TV를 보는데 그 외국인이었어. 외국인 간첩죄로 우리나라 법에 처벌했거든. 이 무식한 새끼가 법을 공부하는 새끼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유럽 사람을 처벌할 수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
야, 그러면 유럽에서 처벌받은 한국 사람들은 해마다 중국서 마약으로 처벌된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자기가 법을 공부하면서 깜빡한 거야, 이게 지금. 안 그래? 석주지는 뭐라고? 애국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서 우리 법 적용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중국서 얼마 전에 사용 당하고 그랬잖아. 당연히 처벌되는 거야. 그 나라 법 적용되는 거야. 그걸 무슨 주의라고 여러분? 속주주의라 그럽니다. 예. 공부하고도 그렇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장소를 볼게요. 우리나라 영토는 어디에 미칠게? 민법은 우리나라 전 영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영토가 어딜까? 우리 헌법이 뭐라고 되냐면 한반도 부속도서로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도 우리 법이 적용돼요. 근데 문제가 뭘까 여러분? 집행이 안 돼. 집행까지 못 가잖아. 그래서 둘째째 적용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뭐? 정지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무섭냐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얼마 전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상속권 인정했다니까. 북한에 있는 애가 자기 상속 달라고 우리나라 소송했어. 중국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우리 법원이 받아줘 가지고 물론 돈은 송금 안 시켜줘. 나중에 통일될 때까지 우리나라 보관하거든. 근데 걔 상속을 인정해줬다니까. 띄워주라고. 저작권도 인정해줬어. 북한 자식들한테.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북한 탈북자들 나오잖아. 탈북자들 한국에 들어올 때 여권 필요해 안 필요해? 왜 안 필요할까? 비자가 왜 안 필요할까? 탈북자들은 한국인이야. 뭐만 알죠? 탈북자들이 서울에 오는 건요, 우리가 부산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대한민국 거주지는 자유가 있잖아. 그냥 올 수 있는 거라. 그래서 탈북자 들어올 때 비자 없이 들어오는 탈북자 애국인이 아니라니까. 이 단 한마디에서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시작되는 거야. 그 첫 마디가 뭐라고? 우리나라가 어디가 영토가 어디로 돼 있다고?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와 부속도로 돼 있다는 일이 벌어진 거야. 말장난이죠. 어차피 못 가는데 뭐 집행이 안 되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어디서 문제 생기냐면은 통일됐을 때 땅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나라 그 소유권 그때 이제 피난올 때 땅 문서 다 들고 왔단 말이야.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냐? 그 큰 문제 생기는 거야. 나중에 해결해야지. 독일도 인정 안 했을 거야 아마. 땅 문제 갖고 있어봤자. 또 북한에 두고 온 땅들 많이 있잖아. 알아두세요. 됐습니다. 다시는 이야기 안 합니다. 민법의 해석 필요 없어요. 지나갈게요. 자, 용어정의 좀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여러분, 우리 지난번 설명 유출한 게 뭐냐면 유가 유사한 사항이거든. 그래서 유사한 사항에 관한 것을 베껴서 해석하겠다는 소리인데 준용이 뭐냐면 법을 만들 때 입법 기술이야. 그래서 유추는 해석의 방법이고 준용은 준말이에요. 준말. 그래서 비슷한 사항에 관한 법을 적용할 때 조문을 관계하기 위해서 유사한 법규를 규정하는 게 준용. 뒤에 같이 12점 봐볼게요. 여러분. 7대 한번 가보세요. 제일 뒤에 한번 가보세요. 12조 한번 가보실래요? 12조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12조 제일 뒤에 474페이지 가보시면 12조 한정후견 개심판 그랬잖아요. 거기 2항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정후견 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뭐 한다고 돼 있어?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해되셨어요? 그게 준용한다면 무슨 말이라고? 9조 2항을 거기다 또 써야 되는데 또 쓰기 싫은 거야. 그래 이걸 준용한다 그래. 법을 읽기 어려운 게 이것 때문에 그래. 중복되는 조문을 또 써주면 좋은데 안 써줘. 안 써주고 거길 가서 보라. 9조 2항을 가서 보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준용은 법을 만드는 방식이고 유추는 해석하는 방식이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 막 섞어 쓰죠. 선의는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른다는 뜻이고 악의는 안다는 뜻이라 그랬죠. 추정은 반대 증거 드러나면 뒤집어진다. 지난번에 우리 입문할 때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추정이나 간주는 다 미루어 정한단 말인데 추정은 반대 증거 있으면 뒤집어지는 건데요. 간주는 반대 증거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그냥 법이 정한 효력이 생기는 거죠. 뒤집으려면 뒤집는 절차가 또 법이 있어야 됩니다. 간주를 다 뭘로 바꿨다 그랬었죠? 본다로 바꿨습니다. 국어 순화시켜가지고 본다로 바꿨어요. 근데 추정은 못 바꿨다 그랬죠? 국립국어원에서 우리 법에 나오는 간주는 다 본다로 바꾸라 그래가지고 다 바꿨어.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본다로 간주란 말이 없습니다. 일본식 한자라서 일상 용어에서 쓰죠.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제3자라 그럽니다. 근데 제3자 법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때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죠.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법을 번역을 잘못했어.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하지 못한다로 바꿔 읽으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8번 문제 봐볼까요? 29페이지.
하나만 풀어볼게요. 8번 문제. 민법의 제가 풀어본 문제는 옆에 체크해 놓으세요. 그것만 복습하세요.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1번.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맞죠? 기억나죠? 2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된다 안 된다? 조약도 법원이 된다 그랬죠? FTA 조약 같은 거 다 된다 그랬잖아요. 3번. 이거 안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생각해봐. 관습법원이 법원이 알아서 해줄까? 내가 주장해야 될까? 이게 상식이 정반대네. 잘 봐서 여러분 봐봐. 우리나라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그랬잖아. 민사 재판할 때. 변론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장 안 하면 없는 사실이야. 그걸 주장 책임이라 그러거든. 근데 법원에서 막 주장을 하잖아. 그럼 판사가 꼭 이런 말을 해. 내가 주장할 때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아닌데 재판할 수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 변호사들은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절대 안 해. 근데 일반인은 그걸 잘 모르잖아. 법정에서 판사님, 민법 1조는 말하는 법률은요, 성무법은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무법은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조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판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원고께서는 사실만 주장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은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관습법도 법이 아니야? 법이잖아. 그게 뭐 한다고? 법관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래. 다시 읽어볼게. 관습법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리는 필요 없이 법은 직권을 확정해서 맞아 틀려? 맞지. 법이니까. 그래서 관습법도 뭐 한다? 법이니까 법원이 뭐 한다? 직권을 확정합니다. 실제로 그래. 여러분 재판 가보시면 변호사가 열받아 판사랑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변호사가 막 그 법률 적용에 막 말을 한다고. 판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김변호 법을 잘 알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난 찍힌 거야. 그 말 나오면 찍힌 거야. 찍힌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런 말이 있어. 너희는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난 너에게 권리를 주겠다. 당사자는 뭐만 주장하라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만 니들이 따지라는 거야. 거기에 어떤 권리만 생기는 것을 누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내가 자꾸 당사자가 사실은 말 안 하고 자꾸 지가 판사하려고 그러면 판사 화낸다니까. 그렇게 잘하라 이런다니까. 바로 찍힌 겁니다. 법은 누가 알아서 한다? 법원이 알아서 한다. 직권확정. 오늘 안 가르친 겁니다. 자, 4번. 민법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뭐 말한다 그랬습니까? 성무법은 전체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정 공포되는 형식적인 법률을 말할 뜻한다. X. 틀렸잖아. 국회가 맞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5번.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은 전체 법칙에서 반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정당성,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틀린 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예.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민목이 할 때도 대리 앞에까지는 틀리면 안 돼. 한 문제라도. 절대 틀리면 안 돼. 이 정도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되지. 되셨죠? 네, 지나가겠습니다. 쭉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권리 보겠습니다. 민법의 법률과의 권리. 이것도 그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기잖아. 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거거든. 좋은 말, 좋은 소리다, 감동이 있다 그렇게 하는 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분쟁이 터졌을 때 가장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게 뭘까? 나에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돼. 권리가 있으면 주장하시면 돼. 목소리 높이고. 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감정에 호소하셔야지. 읍소로 하셔야 돼. 그걸 판단하는. 왜? 법률관계라는 건요. 법을 따질 때는 법은 권리 의무 관계야. 첫째 줄. 법률관계는 뭐라고 여러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법률관계 내용 보세요. 법률관계는 한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무가 대응들이 보통이 돼. 법률은 무슨 관계라고? 밑줄. 권리 의무 관계라니까. 여러분이 분쟁이 생겼는데 그 안에서 권리 의무가 안 생기면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률관계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건축원금을 올해 500만 원 하려고 그래. 그래서 10달에 나눠가지고 50만 원씩 건축원금을 하겠다 약정을 했어.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다니시면 아실 거야. 교회는 현금 봉투가 따로따로 돼 있거든. 매주 내는 게 있고 건축원금 돈좀 따로 있어. 근데 요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건축원금을 이번 달 두 달치를 못 냈어. 그래서 그냥 매주 하나 조금만 넣는 거야. 그랬더니 교회에서 장로님 연락이 와서 시무장로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건축원금을 약정하셨는데 안 내셨네. 안 됐다. 법원에서 보재. 안 냈으니까 채무 불이행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법원에서 보자는 거야. 그거 될까 안 될까? 그게 되려면 교회에서 헌금 낸다고 약정한 게 법률관계가 돼야 한다니까.
권리무가 인정되는 관계가 돼야지 그게 법원에서 보자고 말할 수 있는 거라니까. 헌금 내는 건 권리관계 아니야? 권리무 관계, 이게 법률관계 아닐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죠. 그렇잖아. 추석 때 되면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추석 때 아버님 그 인삼 드링크 안 해줄 때 아버지 나 법원에서 보지. 여자친구가 또는 똑같이 마찬가지. 여자친구가 만난 지 100일 됐는데 100일 돼서 내가 여자친구 이렇게 꽃을 선물했거든.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자친구한테 100일 때 선물할 때 꽃을 선물하는 건 맞는 거야? 그건 맞는 거야. 문제가 뭐냐면 꽃을 가방에 담아서 선물해야 돼. 가방에 담아서. 뭐 뭔지 알겠죠?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방이 중요해. 나는 뭐뭐 선물했다고? 꽃만 선물한. 그래도 여자친구 법원에서 보지. 돼, 안 돼? 안 돼. 왜? 우리 느낌이 오잖아.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관계, 인간관계라 그래. 무슨 말 알겠죠? 사람이 겪는 관계는 맞는데 거기서 골룸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가장 대표적인 인간관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호의관계야. 여러분 그 말 알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영화 부당거래 나온 말이야. 부당거래에서 검사가 자꾸 봐주니까 사람들 기어오르니까 아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한국 사람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되죠? 호의관계가 그 말 반에 호의관계는 여기에 속하는 거라고. 권리관계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여기에 속하는 거라니까. 호의가 계속된다고 해서 권리관계 되는 게 아니지. 두 개는 완전히 넘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뭐 한다고? 여기에 계속되면 내 권리를 착각한다 그거야. 그 단어가. 이해되셨죠? 인간관계는 뭐가 아니다? 법률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행청구권도 나오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다시 해볼게. 여러분이 아는 호의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야타, 야, 타. 그렇죠? 영어로 뭐야? 카풀. 네 글자로 호의동승. 이해되세요? 이게 다 무슨 관계야? 호의관계잖아. 진짜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벌어진 일들이야 이게. 지금은 홍대 앞이 굉장히 커졌는데 저희 90년대 그때가 홍대 처음 생겼을 때였거든. 그 당시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어. 지금 거기 있는 그 주차장 골목으로 해가지고 극동 방송국 앞에까지만 홍대의 거리였거든. 그 낮에는 한가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거기서 호프에서 주치고 놀다가 밤에 되면 그때는 락카페라는 게 있었네. 장미가 이런 데. 그럼 락카페는 놀러 가거든. 락카페는 문 닫기 30분 전에 가는 거야. 먼저 가서 그건 춤추러 가는 데가 아니거든. 헌팅하러 가는 데잖아.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헌팅을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여러분? 야, 타! 오빠가 홍대 입구역까지 태워다 줄게. 이렇게 말한다. 홍대 입구까지 태워다 줄게. 이해되셨죠? 태웠어. 근데 태워놓고 보니까 아씨 아닌 것 같아. 조명빨에 속은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막 사람들이 나올 때 이때 이게 커플이 안 되면은 그날 꽁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얘를 홍대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다시 물색을 해야 돼? 아니면 얘 내리라 그래야 돼? 그래서 너 내리라 그런 거야. 야, 내려, 씨. 왜 그래? 아씨, 빨리 내려. 오빠 그런 게 어딨니? 오빠가 태워다 주기로 하지 않았네. 태워다 주래. 이행을 청구하겠대. 빨리 내라 그랬더니 오빠 법원에서 보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그건 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실제 판례는요, 여러분, 진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부장님하고 대리가 카풀해 주기로 했는데, 여자 대리를 부장님 태워다 주는 거야. 근데 썸씽 그런 건 아니었어. 어느 날 부장님이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카톡을 한 거야. 야, 오늘은 좀 아프니까 이번 주는 네가 그냥 지하철 타고 가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럴 때 그날 저녁에 여직원이 섭섭하네 부장님 법원에서 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말이 될까 안 되지. 왜? 그냥 태워다 주는 거잖아. 그냥 태워다 주는데 무슨 권리무가 생겨. 태워다 주면 좋은 거고 안 태워다 주면 많은 거지. 이해되셨죠? 항상 머리에 쓰세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호의관계는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구속의사를 받을 의사 없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법률관계가 될 생각이 없다는 거.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주기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뭐라고요? 본인 차에 아는 사람 무리를 태워다 주는 호의동승. 법적 용어로 호의동승이라 그래요.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호의관계냐 법률관계냐 구별은 뭐에 따라 구별된다고? 법적 구속의사. 무상 아닙니다. 공짜니까 호의관계 그런 거 아니에요. 증여 같은 것은 공짜지만 법률관계거든. 무상 여부로 따지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의사가 있으면 법률관계고 거기 없으면 호의관계죠. 자, 효과.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밑줄. 계약상 청구권 X. 태워달 할 수 없다는 거죠. X. 청구권이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도 아니죠. 두째 줄.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도 X. 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방금 그 여자한테 내리라 그랬잖아. 걔가 내릴까 안 내릴까? 걔가 안 내려. 걔도 남자 꼬시러 왔거든. 너 오빠가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오빠 그런 게 어딨니? 연남동 가서 술 한잔 더 하지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내리라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발로 차다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은 거야. 내가 얼굴에 교통사고 난 거야. 얼굴이 완전히 나가버렸어 이렇게. 견적이 1억이 나왔어. 그럼 1억 나 손해배상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왜 해줘야 돼?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라며. 호의관계가 법률관계가 아닌데 교통사고는 불법행위거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거야. 지금부터는 법률관계. 호의관계는 계약상 채권 채무는 생기지는 않지만 이건 불법행위잖아. 불법행위는 약속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냥 터지는 거잖아. 법정 채권이라 그러거든. 지금부터는 법률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2번. 그러나 호의관계에 기해서도 자 밑줄 뭐는 인정된다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성립할 수 있다. 되셨죠? 예컨대 밑줄 치지 말고 읽어볼게요. 갑이 호의로 을을 차에 동승시켜서 목적지로 가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부상을 입었을 때는 자 을은 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불법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호의관계니까 좀 깎아달라 할 수 있냐는 거야. 호의성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나 경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판례는 이제 판례입니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동승자의 편여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여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받은 경우 끊고 이걸 호의동승이라 그래요. 호의동승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운행 목적, 동승자 운행자 인적관계, 뭐 김대리, 김부장 이렇게 그가 차에 동승하는 경위, 특히 동승을 요 목적과 적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 강남에 직장이거든. 끝나고 술 먹었어. 집이 분당이야. 그러니까 부장님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술 취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차를 조심스럽게 몰고 갈 테니까 김대리는 그냥 지하철 타고 가라는 거야. 같이 타고 가다 사고 나면 내가 좀 미안하지 않냐는 거야. 그랬더니 김대리가 뭐냐면 계속 기어들어와 차 안으로. 부장님 함께라면 죽어도 영광이다 그러고 분당 가서 한 잔 더 하지. 왜냐면 같이 집이 저기 서현동 같은 아파트 살거든. 그래서 걔가 기어들어온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났다네. 그 말이야. 그게 뭐야?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처럼 100% 책임을 지우는 것이 뭐에 반한다면 동그라미 신의칙이나 형평호치, 형평, 공평 그런 말이죠. 그 비추어 봤을 때 불합리한 인정 그때는 깎아줘. 신의칙이나 형평호치로 깎아줄 수는 있지만 뭘로 안 깎아주냐면 호의관계라는 이유로 깎아주진 않아. 잘 알아두세요. 호의동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깎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호의관계라는 이유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상황을 보니까 깎아줄 만한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의칙이나 공평운치의 경감은 되지 뭐는 안 된다?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경감사로 쓸 수 있는 기단이다? 아니다. 잘 알아두세요. 시험은 그것만 나옵니다. 호의관계는 이로 깎아주지는 않는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여러분 저 또 설명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해를 했는가 볼게요. 자, 43번 국도 용대 3번인가? 그러니까 이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어디야? 한계령. 이쪽으로 가면은 미시령. 여기가 어디야? 설악산이잖아. 기억나죠? 이문각이 했는데. 그래서 한계령 휴게소가 있어. 올라가면 이게. 근데 이게 서울 동쪽으로서 출발하는 그 시내버스가 여기서 시외버스가. 한계령 휴게소 쓰고 그다음 양양이 쓰거든. 등산할 사람들 여기서 내린 사람들이 많아. 그럼 이렇게 등산 한계령에서 올라가면 되거든. 저도 그날 아침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한계령에서 내렸어. 그래서 거기서 아침밥을 먹고 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를 가는 게 아니라 옆에다 흘림골 해가지고 쪽 남서락 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를 걸으면 30분 이상 걸려. 근데 흘림골 앞에서 안 쓰거든. 여기서 차를 타야 돼. 카풀을 해야 돼. 호위동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호위동성을 해야 돼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는데 그 딱정버틀 그 비틀차 있잖아. 폭스바겐. 아 대단하시더라고. 70 넘은 어르신 부부가 이 폭스바겐을 타고 여행을 다니시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좀 흘림골 옆에 좀 내릴 수 있냐 그랬더니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탔지.
근데 어르신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 여든도 다 되신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비탈길 내려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잖아. 근데 중간에 내려다 뭐라 그러냐면, 아, 미안한데 차에서 좀 내려달래. 사람을 태우니까 본인이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다는, 이 사람 다칠까 봐 벌벌벌. 그래서 아니 어르신 운전 잘하실 때, 아, 내가 미안해서 그런데 좀 내려 좀 걸어가면 안 되냐는 거야. 나는 뭐라고 주장해야 돼? 아니 어르신이 약속했으니 태워다 줘야지.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해야 돼. 그냥 내려야 돼. 내려야 한다니까. 왜? 나는 뭐가 없다고? 호의관계잖아. 나는 뭐가 없다고? 이행 청구권이 없다니까. 이행하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어떻게 됐다고? 아,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다 어르신이 태워 사고가 났다.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호의관계를 깎아주지 않지만 내가 뭐 적극적으로 요구가 그런 게 있으면 신의식으로 깎아줄 수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 알아두세요. 됐습니다. 한 문제 정리했어요. 자, 권리와 의무 볼게요. 권리는 뭐냐면 일정한 법이 인정한 이떤 이익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이익이 있는데요. 그게 법에서 그걸 도와주면 그걸 우리가 권리라 그래요. 그걸 권리 법력설이라 그러죠. 행정부시는 공부할 겁니다. 권리와 반사적 이익, 공공과 반사적 이익 그래가지고 권리의 내용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둘째 줄 볼게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걸 권능이라 그래.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별말 아닙니다. 그다음 권한은요. 권한은 뭐냐면 나한테 쓰는 힘이 아니라 남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라 그래. 대리인의 대리권, 뭐 그런 게 권한이죠. 대리 권한. 그리고 대통령은요.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권한이라 그래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안 하셔도 돼. 그냥 그런 같다 그러면 돼. 그 대리권이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권한은 권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남의 땅에다 건물을 주려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걸 권원이라 그래. 권원. 할 수 있는 원천이라 그래가지고. 권원이라는 것은 권리하고 다른 게 아니라 권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남의 땅에 건물 주려면 땅을 쓸 수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권원이라고 부릅니다. 권한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의무는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법적인 의무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나머지 필요 없어요. 지나갈게요. 시험에 관련 없습니다. 자, 권리 종류 보겠습니다. 권리 종류. 자, 첫 번째는 인격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권. 인격권이 뭐냐면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걸 내용으로 하는 거죠. 생명, 신체, 가장 대표적인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이나 뭐 초상권 이런 거, 또 사생활 보호권 이런 것들이 다 인격권의 내용이죠. 여러분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 이야기인데 9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뉴스위크 타임 이라는 잡지가 있었거든. 뉴스위크에 한국 특집이 실렸어. 다이내믹 코리아 그래 실렸는데 중간에 한국 대학생 이야기가 나왔거든.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한국 여대생들은 학교 다닐 때 정장을 하고 하의를 신고 화장을 한다. 미국은 안 그러나 봐. 그래서 그걸 거기에 여대생 사진을 딱 찍어놓은 거야. 이화여대생이었거든. 사진 둘을 찍어놨는데 그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돈의 노예였어. 돈의 노예. 슬레이브 뭐니 이렇게 찍어놓은 거야. 얼굴도 그대로 나왔다니까. 그 여쪽은 그 완전 여자들은 그 돈의 노예처럼 찍힌 거잖아. 거기에 의해서 잡지에 의해서. 그래서 고승덕 변호사가 그 여학생들 대신해가지고 미국 뉴욕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어. 뭘 유발을 주는 거 그러는 걸까 그게 뭐냐면 결국 인격권이지. 인격권이 뭘까 이게? 초상권도 되고 명예훼손도 되고 그런 거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 침해당해서 불법행위거든. 불법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때 써먹는 게 이게 인격권이라는 거야. 여러분 다 써먹을 수 있어.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게 얼마나 웃기냐면 인격권이 왜 무섭냐면은 실제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 제 친구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집이 청량리 근처야. 청량리 588 사천가 근처에 있거든. 거기를 통해서 걔는 집을 가야 돼. 거기서 평생 거기서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집에 가는데 방송 카메라가 나와 있었던 거야. 자기 얼굴이 찍힌 거야. 그래서 집에 그냥 자기 생각 없이 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들에서 음료수 하나 사 먹고 그냥 지나간 거야. 평생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뭐 추정 60분인가 뭐는 그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 시사 프로에서 흔들리는 중년 이대로 좋은가 이런 게 프로가 실려가지고 얘 얼굴에 카메라 있고 예고편에 나온 거야. 예고편에. 자기는 그걸 이용하러 가니까 자기 집이 거기라니까. 지나간 건데 흔들리는 중년 이대로 좋은가 그래가지고 내가 탁 찍힌 거니까. 그래 예고편에 나왔다니까. 그럼 물어볼게. 일단 방송이 된 다음에 내가 방송국을 상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을 침해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방송 자체를 막을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야. 인격권 침해에 이르러 방송 자체를 막을 수 있을까? 그거야. 보통 재산권 침해는요, 사전 구제가 잘 안 돼. 일 터지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게 다 사후구제거든?
인격권 침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송 자체를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을 수 있지. 그게 맨날 나오는 피드수첩의 방송금지 가처분이야. 왜 그러냐면 인격권 침해는요, 일단 방송이 되잖아. 회복이 안 돼. 보세요. 방송에 나왔어. 그 다음에 뭐라 나오냐면 지난 방송 때 화면에 나왔던 그 사람들은 본 방송 아무 관련이 없고 나오잖아. 그 뭐라 생각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김 선생님은 전혀 관계가 없죠. 고민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그걸 하나도 생각 못 해.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방송은 이런 것들 뭐가 된다? 사전 구제가 돼. 그게 판례, 밑에 판례. 읽어볼게요. 밑줄 친 거 봐보세요. 명예를 위협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이건 사후구제입니다. 사후구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끊고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을 기초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이라 써놓으세요. 사전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그래서 방송 금지, 가처분, 출판 금지, 가처분 다 이걸로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사전 구제가 가능하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른 시험에 나왔어. 인격권 침해는 뭐가 가능하다? 사전 구제가 가능하다. 방송 금지, 출판 금지. 됐죠? 자, 재산권 볼게요. 재산권은 크게 물권, 준물권, 오른쪽에 채권, 지식적 네 가지가 있는데 물권은 8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두 줄을 보시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주권, 저당권. 뭐 그 자체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 정도 있다. 준물권은요, 물권의 준에서 취급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예요. 광업권, 어업권. 광산에서 이런 광산 하시려면은 그 광업권 면허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특허잖아요. 행정법에서 말하는. 받으셔야 되는데 광산을 소유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고 광산에서 독점적으로 물건을 캐내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 참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에 관한 민법을 갖다 베낍니다. 어업권은 토지에 관한 걸 베끼고요. 그래서 광업권이나 어업권은 우리가 준물권이라고 그래. 소유권의 준에서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양식장 같은 하려면요 어업권 면허 받으셔야 돼.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동해안 같은 데 가시면은 지금도 있을 거예요. 솔비치. 그 양양 솔비치 가시면 앞에 솔비치 사람들 이용하는 해변이 있거든요. 이렇게. 솔비치 사람들만 쓸 수 있어요. 그 콘도 사람들만. 그래서 아침에 거기 산책을 나가면은 거기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어요. 뭐라 붙어 있는지 아세요? 고기 잡지 말라고 써 있어. 고기 잡지 말라고. 낚시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앞에 바다는 그 옆에 있는 그 한국의 어촌계 그 사람들이 어업권이 미치는 영역이야. 우리가 거기서 낚시를 하려면 어업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낚시 못하러 써 있다니까. 맞는 말이야. 못하는 거야. 근데 밑에 단서가 써 있죠. 자기들한테 배를 빌려서 나가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돼 있는데 맞는 말이지. 자기들이 이 허용이 좀 할 수 있는 거고 허용 안 하면 못. 그래도 하지. 그래도 뭐라 그러지 않아. 그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바다를 독점주 이용하는 게 어업권이거든. 다른 사람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요것 때문에 요즘 말썽이잖아요. 뭐 해루질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해녀도 아닌데 막 들어가서 막 고기 잡고 그래가지고 난리죠. 어업권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채권은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 그래요. 그 일정 행위를 독일말로 급부라 그럽니다. 급부 요구권이 채권이죠. 채권이 생기는 원인은 계약도 있고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도 있었잖아. 근데 우리 이제 시험 보는 계약만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지식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영어 난리지를 번역해가지고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보통 6가지 정도 있죠. 특허권, 저작권, 문과에 속하는 게 저작권, 이과에 속하는 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변리사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죠. 돈 되는 것들이잖아. 이게 재산권입니다. 4가지가. 가족권은 2가지죠. 친족권, 상속권. 친족에 관한 권리, 상속에 관한 권리. 4번 별표 사원권. 여러분 사원권은 뭘까? 이 사가 단체 사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법에서 단체는 딱 2가지입니다. 둘째 줄에 나오는 사단법인. 그다음에 주식에서 주주 이런 것들. 근데 주식에서 주주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사원권은 뭐라고? 사단법인의 사원에 가지는 권리를 사원권이라 그래요. 그 사단의 운영에 참고할 수도 있고요. 뭐 이익 배당 받을 권리 그런 것들 말합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 읽어보세요. 사원권은 넓은 의미의 재산권에 속한다. 맞을까 틀릴까? 봐봐 여러분. 책 봐보세요. 여러분. 재산권은 뭐뭐 있었어요? 물권, 준물권, 채권, 지시재산권. 그것만 재산권이잖아. 사원권은 재산권 아니에요. 우리가 외울 때 인재 가서 이렇게 오거든. 인격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이렇게 오는데 사원권은 재산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오해하냐면 사원권도 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 돈이 되는 건 맞지만 뭐는 아니야? 재산권은 아니에요. 따로 돼 있잖아. 인재 가서. 재산권은 뭐만 재산권이라고? 4가지. 물권, 준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그것만 재산권입니다. 그것만 시험에 나왔어. 그 재산권 내용을 물어본 적 없고 재산권하고 사용권이 구별된다는 그것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잠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